오랜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 우리 지역에 새로운 문화재가 발굴됐다는데요. 박물관 밖, 날 것의 역사가 숨쉬는 그곳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문화재 발굴 작업. 와, 최근에도 이렇게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박물관에서만 보던 것들인데 이렇게 발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자세하게 보여주니까 되게 신기해요. 신기하고 궁금한 건 찾아봐야 제맛이죠. 키워드는 경주 쪽샘 44호분. 천년의 비밀을 간직한 미지의 세계에 첫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쪽샘 44호분 위치를 보니까요. 경주 대표 왕릉인 황남대총이랑 또 천마총 근처네요. 여긴 자주 가본 곳인데 이 주변에 또 새로운 고분이 발견된 거잖아요. 이 무덤의 주인은 누굴지 또 어떤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경주만의 느낌을 듬뿍 담은 요금소를 지나면 천년의 도읍지 신라가 펼쳐집니다. 웅장하게 펼쳐진 고분군 쪽샘 44호분은 경주 역사유적지구 대릉원지구 맞은편에 위치합니다. 이곳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는 신라시대 왕릉급 고분으로서 이쪽 주변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고분군이 여러 개 포진해 있는 그런 고분군입니다. 그리고 쪽샘 유적의 어원은 경주 지금 방금 요 지역, 이 고분군의 옛 지역이 약간 쪽샘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쪽샘이라는 뜻은 그 이쪽 주변에서 약간 쪽빛에 약간 샘이 흘렀다고 해서 약간 쪽샘이라고 했고 그 이름을 본따서 지금 현재 쪽샘 유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곳 대릉원 일원에는 천마총과 황남대총 등 경주를 대표하는 수많은 고분이 자리합니다. 공식적인 숫자만 155기에 달하는데요. 이번에 발굴 중인 고분은 44호로 불립니다. 경주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 쪽샘지구와 대릉원지구 그리고 노소동, 노동동 고분군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라 마리깡기의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중심적으로 형성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고분들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155호까지 일제시대의 선행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통해서 그 당시에도 일제시대 당시에도 이쪽에 고분군이 많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2007년부터 조사를 진행하여 현재 이쪽 지역에 많은 고분군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쪽샘 44호분의 발굴이 이루어지는 쪽샘 유적 발굴관입니다. 언뜻 봐도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봉분의 지름만 30.8m에 달한다는데요. 이 크기가 큰 건 아니라고 하네요. 44호분 같은 경우에는 장축 약 30m의 고분으로 경주에 있는 신라 고분 중에서 한 33번째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고분인데 천마총이나 이런 고분들처럼 왕릉급에 해당하는 고분들은 보통 50m 이상 그리고 44호분이 속한 중형의 고분들은 한 30에서 50m 사이 그리고 그 밑에 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그 규모가 작은 고분들입니다. 다른 왕릉에 비해 중간 정도의 크기라곤 하지만 무덤을 만드는 데 쓰인 돌만 5톤 트럭 198대 분량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 16만 4,198개의 돌들이 쓰였다는데요. 이외에도 이 무덤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44호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봉분과 그 내부에 있는 돌무지라고 부르는 적석시설에 대한 조사가 수년간 이루어져 왔고 대략 한 달 전에 이 피장자가 안장되어 있는 내부 공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유물들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처음에 유물이 나왔을 때 이제 황금색 그런 보물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했고 조사단원 전체가 다 상당히 설렘과 흥분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고분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무성한 숲을, 심지어 전봇대까지 서 있었답니다. 나무와 흙을 없애고 완벽한 자리를 찾는 데만 2년이 걸렸는데요. 분포 확인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땅에 묻힌 고분 10기를 더 찾아냈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44호분의 둘레돌이 있는데요. 이 44호분 말고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오른쪽에 둘레돌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다 각각이 고분들입니다. 지금 이 쪽샘 유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의 고분들이 지하에 감춰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 봉분이 후대 파괴되면서 감춰져 있는데 이 쪽샘이라는 유적 자체가 워낙 면적이 크다 보니까 지금 한 15개 정도로 지구를 나눠서 발굴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조사된 무덤의 수량만 하더라도 대략 100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사되지 않은 지구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분들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간 쪽샘 44호 고분. 단일 고분으로는 국내 최장기간 조사 중이라는데요. 작년에 무덤 둘레에 쌓는 돌인 호석 주변에서 특이한 문양의 토기 조각이 나오면서 44호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과연 이 무덤의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서 있는 이곳이 피장자가 안장되었던 매장 공간입니다. 지금 제 밑에 피장자가 착장했던 유물들이 지금 노출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금동관이 있고, 그다음에 가슴걸이, 그다음에 허리띠 장식 순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장신구의 크기로 봤을 때 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대략 피장자의 신장이 한 150 전후한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키에 금동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장신구를 한 주인공. 출토된 유물만 봐도 무덤의 주인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노출된 피장자의 장신구로서 이 무덤의 주인공이 왕족 여성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리가 아주 큰 태완이식이라고 부르는 그 금지의 귀고리가 한 쌍 출토가 되었고요. 그 밑에 피장자가 허리춤에 두르고 있던 허리띠 장식에서 또 여성을 상징하는 은장도 장식이 한 점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착장 유물의 갖춤이 상당히 화려하다는 점에서 이 피장자가 여성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 돌무지가 상당히 높게 쌓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구조는 지상식 돌무지라고 부르는 구조로서 대표적으로 황남대총이나 천마총처럼 최상위 왕릉급으로 분류되는 최상위 계층의 무덤에서만 보이는 내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도굴꾼의 손을 타지 않은 귀한 보물이 연이어 출토됐는데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팀은 이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하네요. 바로 돌절구 공이와 비단벌레 장식, 그리고 바둑알입니다. 44호 발굴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유물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비단벌레 장식, 그리고 돌절구 공이, 그리고 바둑알 요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비단벌레 장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44호에서 나온 출토 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금동 장식을 이제 테두리한 물방울 모양의 말 장식으로서 중간에 비단벌레 날개를 뜯어서 요 안에 해두었습니다. 비단벌레 장식 같은 경우에는 출토예가 44호 이외에는 황남대총, 그리고 금간총 이외에 그러니까 되게 왕릉급 고분군에서 출토되고 있어서 44호분이 되게 위계가 높은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특징적인 유물은 돌절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런 형태의 완형으로 나타난 예는 출토에는 거의 처음이고요. 이거 외에 다른 출토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황남대총이나 서봉총 같은 경우에 출토 사례가 있긴 하지만 완전한 형태는 44호분이 가장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물 하나, 왕녀의 무덤에서 출토된 바둑돌입니다. 지금껏 왕족들 중 남성에게서만 발견된 바둑돌. 여성은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데요. 현재 이쪽에 44호분에서 출토된 바둑알의 경우 약 750여 점이 출토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주 시내에서 확인된 고분에서 출토된 다른 바둑알의 양보다 가장 많은 형태가 44호분에서 나왔고, 아직도 찾아내야 할 것이 많은 왕녀의 무덤. 오랜 시간 땅속 깊이 잠든 거대한 고분의 비밀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 방식과 절차가 궁금해졌습니다. 신라 고분을 발굴할 때는 먼저 봉분의 흙을 제거를 한 다음에 신라 고분 특징상 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돌들을 제거하면 밑에 피장자가 착장하고 있는 유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유물을 정교하게 붓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노출을 하게 되고 위아래로 부장 유물이 또 출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각 시대마다 발굴하는 방식과 절차도 저마다 다르다는 고분. 알면 알수록 신기한데요. 왕녀가 잠든 44호 고분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많습니다. 현재 발굴한 유물층의 아래를 더 살펴봐야 하고요. 추가로 발굴될 토기와 도자기류 작업도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작업 중인 부분은 피장자의 발치에 부장한 토기들을 수습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치에 있는 유물들을 다 수습한 다음에는 이제 피장자 몸에서 착장한 금동관, 그리고 가슴걸이, 그리고 은재 허리띠를 수습할 예정이면서, 그리고 요건 다 수습한 다음에는 이제 피장자 머리에 부장되어 있는 철솥이나 토기류 정도를 수습할 예정입니다. 2014년 완공한 경주 쪽샘 유적 발굴관. 발굴 중인 유적지를 보호하고 발굴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현재 시민들에게 예약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유물은 박물관에 가서 보는 게 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발굴 과정을 통해서 나온 유물들이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발굴 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발굴관을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이 발굴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들 와서 보시면 좋겠지만 이 코로나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못 오는 게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찾아내고 밝혀낼 것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누구인지, 공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인공이 말하는 1000년 전 역사에 가까워지기 위해 발굴팀의 손도 더욱 바빠졌는데요. 이 비밀이 조금씩 풀리면 천년의 나라, 신라의 비밀도 좀 더 알 수 있겠죠? 44호는 신라 적성목광묘, 신라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는 적성목광묘 발굴 조사에 방점이 박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적성목광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 70년대에 우리가 대형문, 황남대총이나 천마총 같은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이런 그 적성목광묘에 대한 큰 무덤에 대한 발굴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로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다시 발굴을 하게 되고, 그 과정들을 공개함으로 해서 신라사의 무덤, 그리고 신라 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기점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000년 전 바둑을 좋아한 한 왕녀를 만나면서 알고 싶은 것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언젠가는 베일에 쌓인 그녀의 삶도 밝혀지겠죠. 그녀가 살았던 신라의 세계, 수수께끼 같은 천년의 시간을 빨리 만나고 싶네요.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이 이어지는 곳, 지하철역.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지하도를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킨 버머 아트 스트리트. 이곳은 젊은 예술가들의 아지트이자 집합소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공연 예술가들이 모여 함께 만든 버머가 공연팀. 마지막 공연이면 굳이 삑삑이를 안 돌려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지막 공연 하고 싶으시면 선생님 공연에 캐롤 음악을 한다거나 그런 연말 공연하잖아요. 9월부터 합을 맞춰온 이 팀엔 오늘의 주인공 정호재 씨도 함께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리공연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광대 삑삑이 배우 정호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거리를 무대 삼아 전국은 물론 세계 전역을 누비고 다녔던 최전방 거리 예술가 정호재. 바쁘게 거리를 떠돌던 지난날이 무색하게도 올해 그의 무대 거리는 잠정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거리 공연가에. 그래서 내가 너무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이 가장 공연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받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회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거든요. 무대를 잃어버린 젊은 예술가들에게 지하의 거리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곳을 무대로 그들이 준비한 건 플래시몹. 전시해 놓은 것들을 돌아다니면서 홍보 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를 보고 여기가 뭐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곳은 어떤 걸 전시하는 곳이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게끔 사람들을 유도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건 단 1시간. 사회적 거리는 유지하되 예술과의 거리는 좁히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자 목표. 가수부터 연극인까지 서로 다른 예술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만큼은 하나의 팀으로 거리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는데요. 그 중심에 정호재 씨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거리 공연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극장 공연에서 느꼈던 좋았던 점들을 이렇게 대극장에서도 공연을 해보고 소공연장에서도 공연을 해봤을 때 느꼈던 좋은 것들이 거리 공연에서 다 담겨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 거리에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거리로 뛰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면의 시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리 공연이 더욱 그립다는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뭔가 제 스스로 배우의 능력으로 뭔가 해결해 나가고 그거를 해결해 나갔을 때 그 쾌감, 그 관객들이 주는 박수와 환호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처럼 직접 관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한 큰 박수 소리도 없지만 이 거리를 걸어가는 순간만큼은 시민들의 발걸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바라며 오늘 공연도 끝이 납니다.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서 더 의미 있었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카페에 만들어져 있던 그 스페이스에서 저희끼리 나름대로 포즈도 잡아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해주고 또 그걸 받으면서 저희도 또 기뻐하고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이 같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철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진행하는 그런 능력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나. 본인은 정호재의 삶보다 삑삑이의 삶이 더 많다고 하지만 실제 모습이 삑삑이인 것 같고요. 또 인간 정호재는 따뜻한 면도 있지만 반면에 단호한 면도 있고 유머러스한 듯 하지만 진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오케이, 갈게요. 이곳에서의 일과는 끝. 하지만 공연 예술가이자 연극인으로서의 그의 일과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요즘 매일 출근 중이라는 한 연습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그를 반기는 또 다른 가족, 길거리 공연극단 도적단의 멤버들입니다. 일단 시작점에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도적단이라는 극단 이름의 뜻이 길도 발자취적 우리 단이거든요. 거리 위에 우리들의 흔적을 남긴다라는 뜻으로 시작을 했고 저희가 초반에 만들었을 때 당시에 거리 공연을 했기 때문에 거리 공연 극단, 도적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지금은 거리에 국한하진 않고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서든 매력적으로 이제 자기의 그 활동하는 예술 분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자신의 몸 하나만 가지고 거리에 선 그들. 지금 도적단의 역사는 그때 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재밌으니까, 좋으니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과 내가 돈이 되는 게 이제 일체가 돼 있으니까. 어느덧 10번째 해를 함께 맞이한 그들. 올해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으로 변신 중인 정호재 배우. 하얀 얼굴에 앙증맞은 포인트. 정호재 씨의 또 하나의 자아, 삑삑입니다. 처음에는 가면을 썼다가 사람들에게 표정을 보여주고 싶어서 가면을 벗었더니 얼굴이 너무 튀지 않아서
흰색 칠을 하게 되고 너무 무서운 것 같아서 화장을 그 위에 하게 되고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뭔가 청각적인 어떠한 자극이 필요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삑삑이라는 그 소리를 내게 되고 어떻게 하면 거리 공연을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의 축적으로 쌓여진 캐릭터인 것 같아요. 단연간 거리 공연으로 업그레이드된 삑삑이. 그의 매력은 세계인들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 사는 거 별반 다를 거 없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그들에게 재미로 느껴지고 감동으로 느껴지고 슬프게 느껴지고라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다만 표현이 조금 다른 거고 방식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그런 것들이 좀 인지되고 나니까 아, 다 똑같구나. 내가 여기서 먹히면 여기서도 먹히고 여기서 먹히면 저기서도 먹히겠구나 라는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고 해야 되나? 사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배우 정호재의 롤모델이 삑삑이에요. 같은 인물이잖아요 사실. 근데 거리 공연을 할 때 삑삑이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어떤 행위들, 연기들, 동작에 과감성이 엄청나게 있단 말이죠. 반면 배우 정호재는 무대에서 아직까지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건가? 내가 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의심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다라는 것 같은데 배우 정호재에게 자극을 주는 존재가 삑삑이가 아닌가. 함께 해온 단원들에게 삑삑이는 또 어떤 존재일까요? 행사 끝나고 분장 지우지 않은 채 그냥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많이 익숙합니다. 분장을 안 지우고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밤에 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본격 연습에 들어간 단원들. 그런데 공연 내용이 어딘가 익숙합니다. 네 아버지를 죽인 자 지금 내 목숨까지 노리고 있다. 칼 끝에 연극인이라면 한 번쯤 서고 싶은 바로 그 무대. 햄릿. 칼끝이 살갗을 스치기만 해도 순식간에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생각이라고 날려야 됐어. 이 유명한 비극 서사에 삑삑이가 등장합니다. 작가님, 손호석 작가님께서 발칙한 제안을 해주신 거죠. 햄릿이 삑삑인 건 어때요? 정말 막연한 생각으로 한번 해보죠. 단원들은 단원들 스스로의 연기를 할 수 있고 삑삑이는 삑삑이 스스로의 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극단 도적단만이 할 수 있는 고전 시리즈에 삑삑이만의 개성을 더해 기존 서사를 비트는 방식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선보인다는데요. 네 어머니는 하늘에 가보라. 정통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극단이 가장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는 작품을 가장 정통스럽지 않게 가장 우리들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서 올린다라는 거, 그런 발칙한 도전이 저희한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10주년을 맞이한 10번째 정기 공연. 심혈을 기울인 만큼 웃음과 탄탄한 서사까지 모두 잡을 계획이랍니다. 비극의 주인공에서 동시대의 청년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될 햄삑. 그가 전해줄 이야기가 궁금해집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정말 잘하고 싶어요. 새로운 장르를 개척을 해서 만들어 나가고 싶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장 이제 신호탄? 이제 시작한다. 우리의 도적단은, 새로운 도적단은 지금 새롭게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신호탄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연극사의 새로운 한 획을 그을 고전극 삑삑이 시리즈. 한 연극 안에서 비극과 희극을 오가는 독특한 서사 구조.
오직 삑삑이와 도적단만이 도전할 수 있는 이 공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할 거거든요. 얼굴에 분칠할 힘이 남아있고 다리에 힘이 있고 팔에 힘이 있어서 가방을 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계속 거리 공연을 할 거고, 재밌는 귀여운 오빠에서 삼촌으로, 아저씨로, 할아버지로 계속 남아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거리에서 만나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손짓으로, 대사보다는 눈빛으로 거리에서 관객들을 만나온 정호재 배우. 햄픽이 끝나도 그의 무대는 계속될 겁니다. 다시 거리에서 마주할 그날을 저희도 기다리겠습니다.